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좀 공기가 좀 많이 탁한 것 같아서 네, 미세먼지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외출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안보 문제가 좀 부각되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, 그리고 이 에너지 안보를 둘러싸고 이 어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지금 미국이 3월 8일 날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하겠다, 그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, 그 대신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사실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의 원유 공급량의 4%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상당히 비중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겠죠.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, 이 두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국가들에게 원유를 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요청을 했는데, 그게 거절이 됐다고 해요.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원유 증산을 위해서 면담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,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, 그러니까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미국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처신을 할까? 이제 보이지 않게 이 바이든 행정부하고의 이 마찰이 있었더라고요. 이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그 아랍에미레이트,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기존의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였는데,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, 그러니까 이란의 그 핵 협상, 합의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 오페크 산유국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뭔가 견해차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이란의 지원을 받은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 테러를 했는데,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우디 쪽에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신경 쓰는 그러한 파트너였는데, 이제 와서 보니까 테러를 좀 더 응징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살만 왕세자가 한마디로 이제 이 사우디 언론인 중에 한 분인 자말 카슈크지의 그런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우디의 언론인 한 사람이 살인이 됐는데, 이 사건의 배우가 이 반살만 사우디 왕세자로 지목이 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,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이제 반인권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좀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사우디가 미국의 이러한 그 원유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. 그런 내용을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가 밝히고 있어요. 그러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에너지 동맹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이 바로 오페크의 힘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러시아에 더 밀착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원유 증산에 소극적이고,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예 면담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하고의 동맹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이 두 번째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서 새롭게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나라 이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 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,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그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앞으로 원유 공급난이 좀 심화될 것이다 해가지고
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세 번째 카드로 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한 데가 바로 베네수엘라예요.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상당 부분의 원유를 수출했었습니다. 그래서 베네수엘라 하면은 한마디로 원유 부국이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.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 의혹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 양국 관계가 악화가 돼서 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돈줄을 딱 쥐어 짠 거죠. 그러니까 그 원유를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제재를 당함으로써 경제가 완전히 그 곤두박질을 쳤죠. 러시아 전쟁이 있음으로써 한마디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원유로 대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협상단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좀 수입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미국 내부 이 정치인들에게는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고, 지금 이제 미국은 비록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국가로서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 현재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오랫동안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당장 필요한 원유를 이렇게 생산할 수는 없다고 해요. 특히 이제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질유라서 그 경질유랑 좀 다르대요. 그러니까 이제 원유도 중질유가 있고 경질유가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질유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이 자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질유를 경질유를 넣어가지고 한번 정제를 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, 예, 미국에서 철저하게 그 제재를 하는 바람에 원유 정제 시설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 원유 시설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함으로써 다른 대체 물량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느냐. 지금 어제 나온 소식을 보니까 프랑스에서 사실은 지금 비공식 정상회의가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동선언을, 그러니까 이틀간 EU 국가들 27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EU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은 거예요.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또는 석탄, 가스 이런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2027년도에는 완전히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EU도 더 이상은 이 러시아의 그러한 그 화석연료에 너무나 의존해가지고서는 이 에너지 때문에 국방의 안보가 문제가 되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2027년까지 독립을 하려면은 우선 올해 말까지 미국과 카타르 등등 해가지고 이 천연가스의 수요를 대체를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할 예정인데 올해 말까지는요, 러시아 가스 수입의 물량을 3분의 2까지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현재 그 유럽연합이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양의 40%가량을 이 러시아에 의존해 갔거든요. 그 원유를 25%까지 그 러시아에 의존했고, 또 석탄은 45%까지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고 해요. 근데 이거를 이제, 러시아에 이제 의존했던 이러한 물량들을 이제 다변화시키고 좀 더 다각화시켜가지고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이러한 원료들을 이제 수입을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
이 러시아로부터의 이러한 그 국방 안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도 이제는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지금 2050년까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얼마큼 줄이겠다. 이게 굉장히 좀 미온적인, 이런 게 굉장히 미온적인 상태였는데,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산 석유, 석탄,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.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독일, 뭐 EU, 또 영국은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또 밝혔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의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이렇게 이제 줄이기로 한다면은 재생에너지로서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. 그리고 이것은 ESG 경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트리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미국이요, 러시아 원유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우라늄 있죠. 이 우라늄까지 제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. 실제로 지금 그 세계 최대의 원자력 회사가 바로 러시아의 로사톰이라고 해요. 그 로사톰은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발전소이면서 우라늄을 생산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업체라고 합니다. 이 로사톰 자체를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원자력 산업에 어떤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? 이게 만약에 이 러시아의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,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뭐 석유, 석탄, 뭐 천연가스의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자력 발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뭐 화석연료, 그러니까 석탄, 석유, 천연가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제재하는 쪽으로도 가게 된다면 이게 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로사톰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세계 농축 우라늄의 약 35%를 공급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유럽에도요, 전역에 걸쳐서 우라늄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. 미국도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업용 원자력 운영을 위한 그 러시아산 우라늄을 약 16.5%를 수입을 해왔고, 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23% 가까이 되는 그런 분량을 수입을 해왔다고 해요.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이 로사톰이라는 기업을 제재했을 경우에 이 유럽과 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상당한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나라도 이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을 해올 텐데, 우리나라의 우라늄은 지금 러시아산인가요? 아니면은 다른 뭐 호주산인가요? 그것이 지금 굉장히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재를 하지 않지만 이제 좀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 지금 추가로 우라늄을 생산하는 그러한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국영 원자력 발전 그 우라늄 수출 업체를 제재 목록에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것이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원자력 발전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다.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. 그래서 이제는 뭐 원자력 발전도 당분간 우라늄이라는 어떤 이런 광물 자원이 없으면은 운용이 불가능하거든요. 물론 각 국마다 비축분이 있겠죠. 그런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국영 기업들을
다 제재하겠다.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로사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35%를 차지하는 이 우라늄의 수출 기업을 제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기존의 석유, 석탄 베이스의 산업들, 그리고 천연가스,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이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이 어떤 기존의 이 발전원들, 발전소의 에너지원들이 이 앞으로 이렇게 쭉 기울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태양광, 풍력, 수소 이쪽에서의 에너지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ESG 경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신재생에너지, 알리100 이런 2050년까지 반드시 알리100이라는 그러한 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말고 이 문제는 지금 저리 가라요.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.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 러시아와 이 서방 세계와의 이 대립 구도가 장기화 됐을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이제 한물간 이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수급해왔던 그러한 산업도 좀 리스크가 있다. 왜냐하면 우라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원자력 발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단순히 석유, 석탄, 천연가스의 부족 사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주요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제대로 확보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남는 건 뭐예요? 태양광, 풍력, 수소예요. 이 정말 뜻하지 않았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한 100년 가까이 끌어왔던 그 발전 에너지, 전력의 에너지원들이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생겼다니까요.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로의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에너지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. 그건 이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 동아시아 국가들도 얼마나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까? 이 에너지 빈공국이에요. 그런데 이런 국가들도 지금 너도 나도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이 예상치 못했던 ESG 경영으로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좀 한번 다룰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여러분께 이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ESG라는 어떤 경영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안보의 문제를 먼저 다뤄봤고요. 제가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두 번째 문제로 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다뤄야 돼요. 이게 또 심각하게 또 앞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